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네, 그게 관심사인데요. 이게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사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약간 요철 구간을 지나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약간 공급망 재평 관점에서 네. 오히려 약간 중국보다는 신흥국,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그런 쪽에도 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약간 예,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뭐, 미중 패권 전쟁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이 우선은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저는 인도네시아로 계속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수출 중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한 11%였어요. 네네. 근데 올 4월까지 수출 비중 보니까 18.9%로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세안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구나. 예, 그래서 아세안 지역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그 지역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구나. 네네. 예, 그런데 베트남 주가는 최근에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한 작년까지는 엄청 오르다가 최근에 거의 한 예. 20%확 빠지더라고요. 작년에 베트남 지수가 한 31% 정도 올랐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좀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이머징 마켓이 어려워지면 뭐 베트남도 이머징 마켓이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런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반 전에 베트남 ETF 사가지고 인도 ETF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익이 작년에는 많이 났는데 최근에 보니까 수익이 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가가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예. 근데 이머징 마켓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불안한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를 때는 얘들이 훨씬 더 탄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어도 저는 뭐 걱정 않고 조금씩 더 비중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뭐 제가 구체적인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전기차 ETF, 베트남 ETF, 뭐 인도 ETF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 투자 방식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또 사셨다가 저놈이 저거 사라고 그랬는데 참 그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제 유튜브 고객 한 9분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네. 예, 그런데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데 제 의견도 물론 참석하고 있지만은. 네. 근데 제가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렸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지금 사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이런 종목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가격에서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시면 저는 뭐 1, 2년 후면은 또 저는 10만 원 넘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년 후면 또 걱정이 안 되는데 최근 또 못 오르고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보다 사라고 말씀드릴 때가 더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팔라고 말씀드릴 때는 저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주식을 안 사시면 원금은 보전되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 이자도 나오는데요. 근데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주식을 올라간다, 사라고 말씀드릴 때를 더 신중하게 그렇게 평소에도 생각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월, 10월 반등할 것은 아까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선행지수 일시적 반등 이런 걸 고려해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샀는데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주식은 개인의 판단에서 하시는 거지만 뭐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몇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종목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근데 뭐 삼성전자까지는 뭐 그냥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니까 약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인디케이터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들으시면서 또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지 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예. 들면 또 투자 안 하시는 거고, 그 정도 판단은 당연히 이제 투자자라면은 스스로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다음부터 이제 방송 안 하세요. 그러면 예. 그런 저도 거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나오세요. 그러면 그래서 투자 판단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정말 잘하시는 것만 사십시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나왔거든요. 투자 판단은 본인이 전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남 핑계 대면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계속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칙대로 투자하면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뭐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화두가 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채널에 가서 영상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수님께서 보시는 약간 인플레이션 수혜주? 뭐, 내지는 수혜 뭐 약간 투자 방법이 또 무엇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인지가 제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제가 지난 한 22년 동안 우리나라 올평균 자산가의 상승률인데요. 소비자 물가 2.3% 올랐어요. 그런데 국채 10년짜리는 4%고 코스피 배당 빼놓고 9%거든요. 배당 넣으면 10%가 넘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주식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요. 특히 금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 금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올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에는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봐도 이 금도 소비자 물가보다 한 3배 정도 올랐다. 금도 이 보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주식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관심사인데요. 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보면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4월에 거의 피크아웃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3월 8.5%, 4월 8.3%. 미국 같은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연말 12월에는 한 4.5% 안팎으로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기가 둔화되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저는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나 특히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 특히 우리 10년 국제는 3.4%까지 올랐었는데요. 이게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저는 사야 된다. 10년 국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의 채권 투자는 사실 거의 안 하시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재미없습니다. 채권형 펀드에다 넣어놔도 이게 수익률 변동이 그동안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지고 손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변동도 없고.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ETF가 상장이 됐거든요. 이거 가격 변동도 별로 없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기가 정점 치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 떨어지는 국면이다. 그러면 장기채 중심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약간 지금 인플레가 화두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나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히려 약간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 채권 가격이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요.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를 무렵은 경기가 회복된 국면이거든요. 뭐 그 시점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선행지수가 방향을 전환하면 추세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은 그때 뒤따라 금리도 오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채권 지금 사놨던 채권을 팔고 그때 주식으로 대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금리가 1%, 2%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 10년짜리 수익률은 3%가 넘어요. 은행 이자보다 더 높죠. 그리고 금리가 제 전망대로 떨어지면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채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 환율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금리에는 현재 금융시장 안정적인가 불안정인가. 금리 가지고 특히 그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미래 경제 성장을 같이 미래 경기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간에 금리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경기 국면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을 한번 사보시라는 거죠. 네. 채권을 사시면서 네, 경기 국면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뭐 주식하신 분들한테 채권 투자해가지고 기대 수익률 아마 굉장히 이거 주식보다는 낮으니까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저는 그냥 원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 잘 지키는 게 은행 예금도 될 수가 있지만은 네, 저는 지금은 채권이 은행 예금보다 더 유리하다. 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 최근에 기사가 나와서 네.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인도에서 주말에 그 네. 밀 수출을 또 금지한다 막 이런 네.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인플레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인플레가 좀 더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주말마다 강화도에서 뭐 여러 가지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몰랐네요. 네. 네. 올해 보니까 이 꿀벌이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 약간 구조적인 문제다 약간 그런 얘기가 네. 좀 있긴 하던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환경적인. 네. 그래서 꿀벌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 집에 있는 앵두도 덜 열리고 네. 복숭아도 덜 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꿀벌 없는 사회, 결실 없는 가을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네. 예, 기후변화 그다음에 농약을 너무 심하게 쓰니까 꿀벌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꿀벌이 없으면 많은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 날씨가 너무 가물어요. 지금 뭐 서울서만 사시면은 이게 날씨가 좋은 날씨가 좋을 텐데 저는 가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요. 땅이 완전히 메말라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놨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그 언제 비가 오냐. 그래가지고 뭐 올 말까지 그 일기예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비 예보 소식이 지금도 없어요.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농산물 수확이 좀 심각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아마 뭐 제가 우리나라 지금 단편적인 생각인데요. 농산물 가격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3대 농산물 ETF,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 이야기하네요. 네. 이런 의미에서 오래전에 그 3대 농산물 ETF를 사가지고, 네. 그것도 사실 가격 보지도 않고 그냥 한 2년 됐는데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 올해 좀 많이 올랐겠네요, 그러면. 예,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그쵸. 특히 밀 가격이 거의 단계 2배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최근은 좀 떨어졌지만. 네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인플레이션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더 어려질 것이다. 네, 그런데 공산품 가격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제 유가도 조만간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은 원유 수요가 그만큼 둔화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또 차별화는 될 텐데 곡물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은 국제 유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산품 가격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는 이미 고점을 치고 이제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 아마 떨어지는 속도는 뭐 농산물 가격 같은 게 올라가지고 뭐 둔화될 수가 있지만은 저는 미국 소비자 물가 연말에 한 4.5%, 우리나라는 거의 3% 초반까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 물가도 지난 4월 달에 뭐 4.8%까지 올라가고 뭐 10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렇죠. 연말에는 3%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산물 가격이 좀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떨어질 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이제 전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요 둔화 이슈로 인해서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도 다시 약간 낮아지는 저금리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약간 이렇게 저금리 상태가 구조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책에서 기술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가 좀 위험한 회사가 우선 될까요? 저금리로 가면은 왜 저금리야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은행 대출금리, 은행 예금리 추세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 금리를 결정하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면 제가 추정해 보니까 1.9%거든요, 올해. 진짜 낮네요.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요. 1980년대부터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1980년에서 2009년까지는 세계 평균 성장률이 3.4였는데 우리 7.0이었어요. 2배 이상 성장했죠. 네.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세계 평균 3.3. 우리 3.0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10년 후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미국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1.7%, 우리나라 1.0이거든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낮죠? 우리나라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요,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이건 잠재 성장률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생산성인데, 네네. 노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축적했으니까 자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차별화는 됐습니다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네. 작년 말 한국의 자금순환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19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네요. 예, 주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과거에 우리 돈이 부족할 때는 기업인들이 자기들한테 찾아가면서 고개 숙이면서 돈 좀 빌려서 사정했는데 지금은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물론 중소기업은 돈 빌려주기 힘들고요. 그러면 그렇죠. 돈이 남아도니까 네. 좋은 기업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남아돌고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은행이 뭐를 하냐면은 기업이 과거보다 대출이 줄어드니까 그것 가지고 채권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요새 은행들 보면은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구조적으로 저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미 뭐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지고 조만간 저는 은행 예금금리, 뭐 대출금리도 올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어려운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죠. 예. 역마진하게 되거든요.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팔 때 최소한 몇 % 금리 주겠다 그렇게 팔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역마진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1998년부터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기업들이 돈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채권 사면서 금리가 0%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때 일본의 그 13개 생명보험회사가 4개로 통폐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이 채권 사가지고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도 정말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알리안즈 그 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아마 35억에 팔았거든요. 네. 그때 그 본사 건물만 1,800억이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본사 건물 1,800억인데 35억에 내줬겠어요. 그래서 전 숫자를 제가 잘못 들었나. 내부적으로 부실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부실한 보험회사를 사갈 보험회사들, 금융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신증권 다녔는데 대신증권 다닐 때 대신 생명보험회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캠페인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 돈을 못 끌어오니까 제 돈으로 보험 여러 개 가입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은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근데 대신생명이 부실해져가지고 녹십자생명으로 갔습니다. 녹십자생명이 부실해져가지고 현대해가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부실해져서 대만 푸본생명 거기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 보험은 일단 대신해서 녹십자에서 현대로 푸본으로 이동되니까 걱정 없어요. 저는. 네네.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실한 보험사를 사갈해서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험 가입하실 때도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아마 최근에 금리 상승한다고 금융주들이 올랐는데 저 금융주도 정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히 약간 좀 보험주가 어떻게 본다면 좀 안전한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좀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구조적인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나타나겠네요.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 살아남는 회사는 더 잘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시기까지는 지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제일 큰 그 보험회사 가가지고 뭐 장기 계획 세우면서 뭐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겁을 주고 왔어요. 당신 회사도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저도 직접적으로 금리 떨어진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2013년 3월이었는데 하던 회사 팔아가지고 여유자금이 생겼는데 그 회사에서 부사장이 제 가까운 지인인데 즉시연금 하나 가입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때 2억 원을 가입했는데요. 2013년 3월에 가입했는데 4월에 58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2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품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추세적으로 하락이거든요. 앞으로 저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